지금 제가 4개의 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펀치를 각각의 하나씩 단위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가장 효과가 좋죠? 아담 스미스에서 내려오는 경제학은 신고전파와 사회주의 경제학,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할 때 그 시작 참 어렵습니다. 복싱도 그렇죠. 여러분이 복싱을 시작하면 다른 체육관에 가는 것보다 좀 더 주눅이 듭니다. 요새야 복싱도 생활체육이다 뭐다 해서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일반 격투기 체육관과는 달리 선수가 될 것이 아니면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복싱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경제학도 참 이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 모습과는 달리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씌워져서 마치 학자들의 영역인 듯 보입니다. 물론 요사이 경제학 강의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복싱도 경제학도 그런 선입견의 문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무술이나 그 운동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싱이 좀 특이한 것은 복싱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틈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도 별것 없어 보입니다. 처음 가면 대충 복싱 자세를 잡아주고 줄넘기만 시킵니다. 예전에는 복싱 체육관에 한두 개 있는 샌드백을 좀 치려면 6개월은 지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입니다. 특별히 가르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넘기는 왜 시킬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르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 권투하시는 분들께 혼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싱이라는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과 기본 스텝이 이 줄넘기와 기본 자세에서 시작되는 기초 스텝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샌드백을 치면 기초 체력과 기본 스텝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먹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초보들이니까요. 복싱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주먹보다 발일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 수학 공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경제적 기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싱의 줄넘기처럼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원칙은 10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경제의 10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면서 또한 10대 원칙의 제1원칙이기도 한 것이 바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입니다.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시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 그리고 선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의 하나인 밀턴 프리드만, 이분은 세상에는 공짜 전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복싱에서 줄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복싱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경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경제 10대 원칙 중에 하나이고 경제 대원칙입니다.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대표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입니다. 물론 제 친구도 가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하루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네가 넘는 줄넘기의 숫자만큼 맞을 확률은 줄어들고 때릴 확률은 높아진다. 복싱에서 덜 맞고 더 때리는 것은
대원칙이죠. 자, 경제 대원칙.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꽂히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영상에서 이 대원칙이 계속 녹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이 어려우면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정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늘려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학문에서는 용어들을 오히려 줄이고 압축시키고 추상화시켜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가 어렵죠. 그런데 경제학은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은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철학이죠.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 이 국부론을 최초의 경제학 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학책을 쓴 것입니다. 물론 철학이 경제학보다 쉽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학보다 철학은 깊이가 깊어서 그렇지 시작이 어렵진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사유할 수는 있으니까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철학의 핵심 키워드죠.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을 들으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대신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런데 한계 효용, 효율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그래프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딱 보기 싫은 게 이 경제학일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하게 경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읽어보시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못 읽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학이 리카르도를 거치면서 산수가 더해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해서 기존의 경제학과는 다르게 한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경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고전파를 한계학파 혹은 한계효용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파가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져서 반대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입니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에서 내려오는 경제학은 신고전파와 사회주의 경제학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싱을 하면 선수들은 기억하지만 세칸이나 프로모터들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의 이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름보다는 큰 줄기만 제대로 기억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신고전파와 사회주의 경제학을 보면 이때부터 수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고전파에는 한계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수학을 이용합니다. 바로 미분이죠. 이러다 보니 경제학이 수학처럼 되어버리게 되고 쓰는 용어들이 계수, 지수, 한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실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어를 한자를 우리말로 가져오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계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고전파를 한계학파라고 했겠습니까? 이 한계라는 개념을 모르면 현대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싱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주먹을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대편이 맞으면 어떨까요? 아프겠죠? 자, 여기서 맞으면 어떨까요? 조금 더 아프겠죠? 그런데 제 몸이 완전히 뻗어서 여기서 맞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최대한도로 팔을 뻗은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상대는 쓰러지겠죠. 제가
너무 저를 과신하나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욕심이 나서 제 능력을 무시하고 좀 더 팔을 뻗습니다. 상대는 맞아서 아플 수 있지만 저는 밸런스도 무너지고 상대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4개의 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펀치를 각각의 하나씩 단위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가장 효과가 좋죠? 효율은 어려운 단어지만 효과는 쉬운 단어죠. 그렇습니다. 3번째 펀치가 가장 효과적인 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계의 개념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자, 이 2번째 펀치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3번째 펀치까지 가는 이 단위가 바로 한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마다 제가 에너지를 투입할 것입니다. 각각의 투입된 에너지는 언제 제일 크겠죠? 첫 번째 펀치, 이때가 제일 크겠죠? 당연하잖아요. 처음에 스탠스도 잡아야 되고 몸도 써야 되죠. 처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펀치는 조금 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3번째 펀치는 날아가던 주먹이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가겠죠. 에너지가 덜 들어가고 효과는 가장 높다면 이 3번째, 이 단위가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투여되어도 효과는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복싱을 하다 보면 야, 끊어쳐! 라는 말을 코치들이 자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경제 용어로 풀면 한계입니다. 끊어친다는 것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먹을 뻗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한계 지점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밸런스도 무너지고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이나 복싱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제 그 단어들을 이해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용어만 잘 알아도 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원칙, 선택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한계의 제대로 된 의미도 확인했습니다. 재원이나 에너지, 노동력을 무한정 투입한다고 효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고점을 다다르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경제도 복싱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을 찾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경제학의 지향점입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지점을 알고 그 지점을 몸에 익히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